책 읽어주는 미주놀 스페이스X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켓 회사를 운영하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했다. 스페이스X에는 엔진과 연료 탱크 시험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발사할 곳을 찾아야 했다. 머스크는 잠재 고객들을 만나야 했다. 또 그와 부사장들은 사내에서 만들 수 없는 핵심 부품을 공급해줄 업체를 찾아야만 했다. 머스크는 로켓 엔진만큼은 회사가 직접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압력 탱크는 공급 업체에서 기꺼이 구매하려 했다. 압력 탱크를 만드는 일은 간단치 않다. 극도로 차갑고 쉽게 불이 붙는 연료를 고압 상태로 잘 저장할 수 있는 동시에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2002년 말 머스크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 있는 어느 탱크 제조사와 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는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전날 밤에 도착해서 호텔에 묵었다. 크리스 탐슨과 또 다른 초창기 직원 스티브 잔스는 머스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일찌감치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 뷔페를 먹고 있었다. 일론이 내려왔어요.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걸어가서 팝타르트를 한 봉지 집어들더군요. 탐슨이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린 대부분 그 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재밌게도 일론은 꼼짝 못했어요. 마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한 장면 같았습니다. 유인원들이 모노리스를 살펴보는 그 장면 말이에요. 아마 일론이 그날 아침에 본 것 중 가장 황홀했나 봐요. 탐슨은 마침내 머스크가 봉지 하나를 뜯어서 빵 두 개를 토스트에 넣었다고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머스크는 그 빵을 세로로 넣지 않고 가로로 집어넣는 어리숙함을 보였다. 팥타르트는 잘 구워졌으나 머스크는 그 기계 안에서 튀어오르지 못한 아침거리를 꺼내느라 토스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만 했다. 그 다음 순서는 아침 대바람부터 목청껏 비명을 지르는 일이었다. 아 뜨거워! 뜨겁다고 젠장! 근처 안내대에 있던 호텔 직원 두 사람이 몹시 당황해하며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날 일은 잘 풀렸다. 그들이 만난 그린베이의 회사는 스페이스X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대신 미러키 인근에 있는 스핀그래프트라는 제조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연료 탱크 회사를 제조사를 찾았다. 머스크는 부사장들과 이런 종류의 여행을 자주 했는데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분명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합류한 직원들은 어떻게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 또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제대로 실감했다. 스핀 크래프트가 적당한 가격에 쓸 탱크를 만들 수 있겠다고 머스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어떤 위원회도 보고서도 필요 없이 즉각 일이 처리되었다. 이런 결단력은 엘세군도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머스크는 작은 회의실에 여러 팀을 불러 모았다. 다들 추진이나 구조, 항공전자 부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었다. 그는 중요한 문제를 간단히 정리했다. 어떤 엔지니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맞닥뜨리면 머스크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루나 이틀을 준 다음 다시 보고하도록 그 팀에 지시했다. 그 사이에 어떤 지침이 필요하면 낮이건 밤이건 자기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다. 그는 보통 몇 분 이내에 이메일에 답했다. 단 한 건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머스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다가 몹시 신박했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다가 가혹하게 굴다가 사색에 잠겼다가 로켓 과학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초인 같은 힘으로 일을 끌고 나갔다. 일론 머스크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일을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회의석에 앉아있는 엔지니어들도 어느 정도는 열정으로 무장해야 했다. 일단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만큼 야심찬 머스크의 구상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 빠르게 달리라는 계속 재촉하는 와중에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뚫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희귀종이어야 했다.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재주가 탁월했다. 그와 함께할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야 했고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 수작 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사기꾼들은 넘치고 진짜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엔지니어를 면접하는 자신만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대개 15분 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만 같이 일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머스크는 채용에 공을 많이 들였다. 초창기에 그는 3,0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면접해서 채용했다. 그러느라 늦은 밤과 주말까지 할애해야 했으나 그에게는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카수프만 해도 그렇다. 케이스만이 스페이스X에 합류한 지 겨우 몇 주 지났을 때 그는 펠컨 1호에 탑재할 컴퓨터용 인쇄 회로 기판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일을 도와줄 전기기사를 고용해야 했다. 퀘니스만은 그해 초에 마이크로노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카수프를 알고 있었다. 21살의 조숙한 청년 카수프는 고생하는 데 이골이 나서 어지간해서는 당황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에서 자랐고
대학에 진학하느라 가족의 품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 똑똑했지만 돈은 없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돈이 부족해서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케니스만이 엘살 군도의 새 회사 사무실에 들르라고 카스프에게 권했을 때 그는 아직 학부 공부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를 얼마 돌아보기도 전에 카스프는 강렬한 눈빛으로 면접 질문을 던지고 싶어하는 기업가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머스크는 면접 과정에서 상대의 지식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시험하고 싶어했다. 그가 카스프에게 던진 첫 질문은 공학적인 수수께끼였다. 당신이 깃발과 나침판을 가지고 지구상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깃발을 땅에 꽂습니다. 나침판을 보니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은 남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 다음 방향을 꺾어서 동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북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깃발이 있던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카스프는 곰곰이 생각했다. 적도는 아니었다. 그랬다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걸어야 했을 것이다. 나침반의 방향을 보면 남극도 아니다. 따라서 북극이 틀림없다. 지구 꼭대기에는 90도씩 방향을 꺾는 것이 결국 삼각형의 세변이 되기 때문이다. 정답이었다. 머스크는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카스프가 말을 끊었다. 잠시만요. 또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제 머스크는 관심이 생겼다. 만일 남극의 북쪽에 있다면요. 카스프가 설명을 이어갔다. 지구의 원조가 정확히 1.6km인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한다면 남쪽으로 1.6km 가고 지구를 한 바퀴 되돌아가서 1.6km 올라가면 같은 위치에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이었다. 머스크는 수수께끼를 더 내지 않고 케이스만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카스프가 겨우 21살이라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머스크는 고용하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면 집요해진다. 2004년 봄 블렌트 알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항공학 석사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중심지 베이에리어에서 일을 구할 계획이었고 아내 레이첼 셜즈는 그곳에서 원하던 직장인 구글에 이미 취직한 상태였다. 그런데 알탄의 대학원 친구 몇 명이 그 무렵 스페이스X에서 일하기 위해 LA로 이사했다. 그중 한 명인 스티브 데이비스는 알탄에게 이 회사를 사랑하게 될 테니 한번 보러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터키 출신으로 독특한 억양을 쓰는 알탄은 겨우 2년 전에 미국으로 왔다. 독일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한 그는 캘리포니아 북부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복잡하고 스모그 가득한 LA로 다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별로 내키지가 않았다. 그래서 알탄은 그저 데이비스와 몇몇 친구들을 볼 생각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나 엘세군도 공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알탄은 순식간에 스페이스X 특유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때는 회사가 펠컨 1의 첫 번째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몰두하던 때였다. 머스크를 만났을 즈음 알탄은 자신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베이어리어에 정착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하나. 데이비스는 친구가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문제를 예상했었다. 그는 알탄처럼 뛰어난 엔지니어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머스크를 설득했고 이제 이 문제는 머스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의 아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이 있다고 LA에 일자리가 필요할 거라고 일론은 이런 문제를 푸는데 그 누구보다 뛰어나죠. 데이비스가 말했다. 머스크는 알탄을 만나기 전에 손을 써두었다. 취업 면접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머스크가 알탄에게 물었다. LA로 이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구글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레리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아내를 LA로 정근시켜 줄 거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 머스크는 친구인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구글의 공동 설립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알타는 놀란 듯 말없이 앉아있다가 곧 대답했다. 스페이스X에 와서 일하겠다고. 이튿날 구글에 출근한 셜즈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레리 페이지가 쉘주의 상사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 구글 LA 사무실로 옮겨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플로렌스 리는 스페이스X의 정직원 면접을 보기 전에 보잉과 나사에서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자기 경험에 비춰볼 때 머스크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는 우주 비행을 향한 목표에 직원들이 수긍하게 하려고 열을 올리면서도 그 이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스페이스X에서도 신입도 자기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새로운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때는 관리자도 거의 없었고 모두가 로켓에만 매달렸다. 스페이스X에는 제일 중요한 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스페이스X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틀에 박힌 일을 주지 않았고 뭘 하라고 지시하는 법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는 모두 훨씬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됐죠. 리의 말이다. 카스프는 가끔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나 애리조나주의 투산 같은 곳에 직장을 구한 동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곤 한다.
락히드 마틴에서 일하는 친구는 F-35 스텔스 항공기를 담당했는데 그 일은 회사의 큰 수익원이었다. 공군이 대당 8,500만 달러 가격으로 2,000대 이상을 살 예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수퍼의 친구는 딱 한 가지 일만 했다. 그 항공기의 착륙 장치에 들어가는 볼트 공급 업체를 찾아서 모든 품질 사양을 맞추는 일이었다. 그 볼트 하나가 그가 고용된 이후 전부였다. 카수페의 친구는 직장이 지루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기 집과 퇴근 후의 생활을 좋아했다. 카수페의 회사 생활은 정반대였다. 일은 짜릿했고 무슨 일이든 다 해야 했다. 스페이스X에서는 내가 맡았던 역할 하나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해야 할 일이 계속 바뀌어서 특별히 고정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지 않거든요. 머스크는 직원들을 장시간 일하게 하면서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머무르고 싶어할 만한 환경을 만들었다. 회사는 카페라떼와 식사를 책임졌다. 각 부서별로 식품 예산이 있었다. 퀴니스만이 이끄는 항공전자 부서가 확장하면서 한 블록 떨어진 네바다 221번지로 이전했는데 머스크는 매주 $250를 간식비로 지급했다. 간식 배달 업무는 그 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테스트 엔지니어였던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는 멕시코식 소고기 스테이크를 정성 들여 만들어 먹었고 다른 직원들은 더 간단하면서 열량은 높은 감자튀김과 과자를 사다 먹었다. 항공전자 부서 직원들은 인쇄 회로 기판 작업이나 하드웨어 시험, 비행 소프트웨어 작성 등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 탁구 시합을 하면서 간식을 먹곤 했다.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데도 더 빠르게 하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걸 끊어낼 뭔가가 절실했어요. 알탄이 말했다. 난 스페이스X에서 그냥 즐기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초창기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